화성 연쇄 살인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화성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확인된 조금 전까지 이모 씨였었는데 이제 이춘재가 됐습니다. 이춘재 씨 사건 발생 당시에 현장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총 10건의 사건 중에 물론 이제 그 하나는 모방범죄였었고요. 무려 7건이 이춘재 씨의 그 당시 본가와 같은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춘재를 진범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춘재 씨가 살던 그 집 근처에서 10건이지 않습니까? 10건 중에 한 건, 그 8번째 8차 사건을 제외한 9건 중에 7건의 시신이 그 집 근처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조금 이런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DNA도 이 9건 중에 3건이 지금 일치한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유력 용의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시신이 그 주변에서 발견됐다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더욱더 용의자에 가까워졌다. 뭐 피의 사실이 조금 더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이춘재가 진범이라고 저희가 가정하고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91년도 이후 그러니까 10차 범행 이후부터 처제를 살해한 93년도 사이에는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공백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사이에 어떤 추가 범행이라던가 행적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예, 그 화성시 살인 사건이 이제 1차 사건이 1986년 9월에 처음 있었고 이제 10차까지 사건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10차 사건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복역 중인 처제 살인 사건은 1994년 1월에 범행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2년 거의 6개월, 뭐 3년 가까이 이제 좀 공백이 있었고 이 당시에 이제 이 유력 용의자 이춘재 씨가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좀 일신상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좀 범죄가 많이 공백이 생겼던 것이 아니냐. 이게 만약에 진범이 맞다면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일단은 지금 이춘재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뭔가 또 추가적인 범행이 있다든지 이런 범행에 이런 좀 습벽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춘재에 대한 뭐 관련 보도가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중요한 단서에 관련된 걸 또 하나 얘기해 보자면 사건 당시 이제 성폭력 그 피해를 가까스로 면했던 여성 또 용의자를 태운 버스 운전기사 등의 진술을 보면요. 범인이 당시 20대 중반이었고 키가 165에서 170cm의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추정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춘재 나이가 56세이기 때문에 33년 지난 시점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나이라는 부분도 보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은 그 화성시 살인 사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진술이 있었고 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 부분이 취사 선택이 됐었는데 예. 몽타주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버스 기사가 얘기했던 몽타주 부분이라든지 네. 다른 피해자들이 또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뭐 손이 좀 특징적으로 굉장히 좀 고왔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런 특징들이 지금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춘재 씨의 특징과 굉장히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진범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럼 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DNA도 이 9건 중에 3건 부분이 뭐 일치가 된다고 나타난 그렇죠. 부분이고 예. 지금 당장은 지금 본인이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진술 그리고 뭐 관계자들의 진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혈액형이 그러니까요. 달랐습니다. 이것을 진즉이 이 옳게 좀 알았다면은 용의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이제 DNA 일치 결과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예. 이제 원래 당시에 유력 용의자는 B형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었죠. 이제 이춘재 씨 같은 경우에 1994년 10월에 이제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 그런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이 O형이고 O형의 이런 뭐 굉장히 많은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진범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춘재 씨가 혈액형이 O형인데 당시에 이제 유력한 혈액형으로 B형이 지목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당시에 처제 관련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
연쇄살인 사건이 수사본부에서도 예. 그러면 좀 수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용의자로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이후에 실제로 수사 선상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 혈액형 부분이 O형이라고 밝혀지면서 예. 좀 제외가 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리 그때가 80년대여서 뭐 과학적 수사 기법이 지금보다는 뭐 덜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혈액형은 다 알고 있던 부분인데 그 검사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나? 뒤바뀔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이게 1986년부터 91년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30년 가까이 예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과학 기술의 발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혈액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이제 증거물들을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이 증거물들이 과연 뭐 혈흔이라든 것이 이런 것이 피해자 것인지 피해자 본인께 아닐 수 것인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당시에 그 30년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과학적인 기술의 문제 때문에도 혈액형 자체가 검출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잘못 검출되는 경우도 꽤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이 DNA 검사가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DNA 검사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DNA 검사는 99.9% 일치한다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뭐 이런 살인 사건이라든지 형사 사건 예. 외에도 뭐 민사 사건에서도 친자를 확인한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도 DNA 검사는 거의 100% 신뢰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굉장히 좀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DNA가 일치한다는 부분은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 이춘재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혈액형 같은 걸 이유로 되긴 좀 쉽지 않겠네요. 그죠? DNA 말씀하신 것처럼 DNA가 99.9% 정확성을 보이고 있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혈액형이 확인되는 부분은 뭔가 좀 더 석연치 않은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더 강력한 단서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이춘재 씨 입장에서는 왜 그 DNA가 거기서 검출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꼭 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그 현장에 갔었기 때문에 검출이 됐었다라든지 이런 식의 주장도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B형보다는 그러니까 혈액형보다는 지금 DNA 검사가 또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네. 당시에 B형이라고 검출된 것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춘재 씨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기술도 굉장히 정밀하게 검사가 됐던 부분이고 명백하게 B형이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DNA 하나만 가지고는 뭐 진범이라고 좀 확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DNA는 검출됐고 용의자는 특정이 됐지만 아직 진범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다만 이게 보니까 용의자로 특정을 했지만 강제 수사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의 조사가 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건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 부분이 이 살인죄 부분이 공소시효가 2015년에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없어졌는데 이 당시만 해도 1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살인죄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재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맨 마지막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1991년이거든요. 그렇다면 2006년에 시효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진범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제 도과가 됐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강제 수사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뭐 검찰에서 아무리 확신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명확하게 이 사람이 진범이다라고 밝혀지기에는 법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그걸 좀 짚어왔었는데 어쨌든 국민적 여론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범으로 확정이 된다면 처벌을 공소시효 때문에 못한 건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용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를 좀 제가 상정해 봤는데 그 부분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 공소시효라는 것이 뭐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이 과학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15년이 지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자체가 남아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범을 잡을 수가 없고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처벌이 될 수가 있다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공소시효 제도를 뒀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것인데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이제 태완이법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 이후로는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됐었죠. 태완이법으로 개정이 됐었고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돼서 이제 앞으로의 뭐 이런 좀 장기 미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뭐 DNA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정할 수가 있다면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형사 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나머지 죄들도 조금 더 연장을 한다든지 폐지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법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소구 입법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부분은 진정소구입법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예민한 법 부분이기도 절차에 위배가 되는 그 우리나라 법의 큰 틀 자체의 소급 시효를 금지하는 그 원칙 자체를 깰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하더라도 좀 위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얘기도 사실은 이제 진범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이야기고 진범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자백 말고는 지금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건데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강제 수사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임의 조사도 만약에 이춘재가 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강제할 수단도 없는 부분인지 궁금한데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거부를 한다고 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길 것이고 뭐 다른 죄, 뭐 현재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다른 죄를 이유로 이제 뭐 좀 출석을 요청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죄를 가지고는 강제 수사, 뭐 출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때문에, 이제 3차, 그러니까 5차, 7차, 9차 사건에 대한 DNA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경찰이 밝힌 대로 앞으로도 국가수와 협조를 해서 DNA 감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사건에 대한 DNA가 또 검출된다면 수사가 좀 진척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수사 자체는 진척이 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수사를 아무리 잘하고 증거가 명백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수사의 동력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래도 이번 일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장기 미제 사건들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2015년에 이제 뭐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에 이 경찰에서도 5년 이상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들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해서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이 지금 전국적으로 268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많군요. 이에 관해서 뭐 이제 단서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과거까지도 지금 많은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민감령 경찰청장이 이제 그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재수사를 공식화했는데 어쨌든 두 사건 이영호 군 유괴 사건도 그렇고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로 재구성이 됐었고 영화가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건인데 이게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건 이제 이번 화성 사건과 비교했을 때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DNA 단서를 찾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개구리 소년이라든지 이영호 유괴 사건 같은 경우가 제가 초등학생일 때였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뭐 전단지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개구리 소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단서를 계속 못 찾다가 유골만 발견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면은 사실은 DNA나 이런 흔적들을 찾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성범죄 과정에서 어떤 증거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신만 발견이 되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도과된 후에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증거가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피의자가 범인이 이것을 증거를 없앨 수가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DNA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어렵고 어떻게 과연 이것을 좀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이번 이제 뭐 개구리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가 안 됐을 수가 있어요. 기간 자체는 1991년이니까 원칙적으로는 만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 범인이 국외로 도피를 했다거나 하면은 기소 중지가 됩니다. 기소 중지가 되고 그렇다면은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가 안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피한 시점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희망을 가지고 계속 추가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양현석 YG 전 대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했습니다. 먼저 그렇습니다. 이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 양현석 전 대표의 경우에 이제 외국인 굉장히 좀 큰 투자자를 성매매를 이제 조금 알선했다는 혐의로
이런 형사사건 이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들 총 4명을 다 수사를 했는데 결국에 경찰에서는 이 증거가 뭐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만약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서인지 어쨌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금 송치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게 상당히 촉박한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공소를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한 달 내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뭐 경찰의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 네. 기본적으로는 검찰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 만약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검찰에서 경찰에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로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다 완료가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경찰에서 올라온 기록들을 보고 추가적인 부분이 더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들을 조금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불기소 의견이기 때문에 뭔가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들이 증거가 많지 않다는 거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검찰이 따로 뭔가를 또 경찰 수사에서 준 그 뭐 내용들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여의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상도 그렇고. 예, 뭐 여의치 않다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실제 실무상으로도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갔어도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어도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볼지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또 양현석 YG 전 대표 내용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